우리 증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 종잣돈을 수백 배로 불린 개미의 끝판왕이라고 불린 증권가의 큰손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도 주식을 통해 대박을 꿈꾸는 이들에겐 그야말로 전설로 기억되고 있죠. 과거만 하더라도 경제신문에는 큰손 동향이 있었을 만큼 주식시장에서 그들의 위력은 대단했죠. 이와 같은 큰손의 온주는 백희엽 씨로 그의 이름보다는 백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1950년대 건국채권에 투자하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큰손으로 떠올랐는데 당시 그가 굴린 돈은 무려 3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백할머니는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박현주는 대학원 시절 백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그녀를 찾아갔고 주식 투자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박현주는 젊은 시절 백할머니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백할머니 외에 광화문 곰이라는 전설적인 큰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하루 전체 주식 거래 가운데 약 30%가 그의 계좌에서 나왔을 만큼 증권가를 휘어잡았었죠. 당시 명동에서는 이런 말이 또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의 3분의 1은 그의 돈이다. 광화문곰이 특정 주식을 샀다는 소문만 나도 그 주식은 폭등한다. 그는 건설업종 전체를 상한가로 주문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 그리고 광화문곰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증권사의 사장들 뿐 아니라 금융계의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자, 오늘은 광화문곰이라고 불린 고성일 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성일은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장사꾼으로서 수완을 타고납니다. 20대 초반에는 한강 이남에서 광목을 사다가 옷가미기 했던 북한의 일을 팔면서 일찌감치 부를 쌓았었죠. 광복 직후에는 월남하여 남대문 시장에 염료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는 옷을 염색하는 원료인 염료를 수입하여 팔았는데 20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당시 고성일은 20억 원대에 이르는 염료 시장을 거의 독점했는데 그의 회사 앞에는 업자들이 염료를 구하기 위해 돈을 들고 기다리곤 했죠. 그렇게 1960년대 수입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 거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부를 가지게 된 고성일은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고 씨는 평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나라에선 땅이 최고다. 앞으로 인구가 더욱 늘어날 테니 땅값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그의 땅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에 거부가 됩니다.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 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곤 했죠. 심지어 고 씨 본인조차 자신의 땅이 너무 많아 일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죠. 이후 그의 예상은 적중했는데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개발했다는 토지 보상비로는 무려 500억 원을 벌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당시 음마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의 아파트 2,5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은 증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광화문 세종빌딩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집중합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주식시장은 건설주가 붐을 일으킨 시기로 중동에서 들어오는 오일머니로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죠. 심지어 회사 이름에 건설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들썩이곤 했죠.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1970년대 말 명동에 나가보면 건설주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건설사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 암거래도 이뤄졌는데 10배 이상 오른 건설사 종목도 나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돈을 불릴 곳을 찾고 있던 고성일은 막대한 연금으로 주식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이때 고 씨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곰처럼 매매한다고 해서 광화문 곰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죠. 그는 주로 건설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 주가를 말 그대로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일단 특정 건설사 종목을 거의 모두 매집해서 씨를 말려버리면 자연스럽게 해당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풀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었죠. 이는 80년대에 활동했던 헨리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헨리정은 이른바 씨말리기 작전을 선보인 인물로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인 뒤 주가를 올리는 방법을 구사했죠. 그리고 강화문 금은 증권사를 방문하여 시세판에서 한 줄을 잡아 맨 위쪽에서 아래까지 종목당 몇만 주씩을 주문하는가 하며 공영토건과 경남기업 등 특정 주식을 500만 주씩 사들입니다. 이를 보고 증권가에서는 고 씨의 하루 현금 동원 능력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그의 재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죠. 이처럼 당시 고 씨는 증권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헤맬 때에는 증권사들은 그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그의 집 앞에는 언제나 문정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지점장들이 그의 주문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가 하며 심지어 임원들이 그를 찾아가 주식 매입을 직접 권유하기도 했죠. 여기에 강화문금은 신군부를 포함한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커넥션이 있고 그들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었죠. 그러나 이런 증권가의 큰손도 90년대에는 맥을 추지 못하고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현재 고 씨와 같이 주식을 하면 주가 조작으로 잡혀갈 뿐 아니라 아무리 슈퍼겜이라고 해도 개인이 주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작았고 관련 벽기도 미미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는 등 더 이상 개인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성일은 예전 투기의 방법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주식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결국 화를 부르게 됩니다. 한 번은 현재의 SK로 바뀐 유공 주식을 매집했지만 유공의 주식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고 결국 원금도 건지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죠. 고 씨의 투자 시사리를 잘하는 작전 세력이 미리 유공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고 씨에게 다시 파는 작전을 펼쳤고 고 씨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광화문 구매 투자 방법은 한국 증시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 사행길로 접어든 건설수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는 소문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고 씨의 투자가 계속 실패하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에 대해 신용융자를 주지 않았을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1991년 한보철강에 대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됩니다. 당시 증권감독원은 고 씨가 한보철강을 샀다가 대파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여 1억 원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었죠. 이듬해인 1992년도에는 신용공고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되는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고 씨가 노태우 정부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고성일은 과거 전두환의 오공 세력과 많은 연줄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금까지 관리해줬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현 정치권과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두환의 오공 세력이 꿈틀거리자 현 정부는 이들의 돈줄을 봉쇄하고 경고의 의미에서 고 씨를 조사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죠. 여기에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광화문 고맥에는 결정타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증권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었죠. 소문에 의하면 큰손에게 돈을 맡겨 자금 관리를 해오던 정치인과 재벌 등이 자신들의 노출을 꺼리게 되어 아껴놓았던 자금들을 회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화문 고문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었고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유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97년도였죠. 당시 고 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땅에 강남구청이 약수터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자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었죠.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로부터 석 달 뒤 고성일은 77세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된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말년은 불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만 해도 엄청난 땅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기 직전엔 빚을 갚기 위해 노른자의 땅을 팔아야 할 정도로 쪼들렸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진출하면서 큰손들의 위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외환위기 위에는 선진 투자 방법으로 부장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손에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전설의 큰손들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고문에 대한 흔적은 현재 강북구에 있는 통일교육원에 남아있습니다. 교육원에 있는 부조상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죠. 결의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곳 부지를 흔쾌히 기부하신 고성일님의 노고 푸른 뜻을 기립니다. 해당 이야기는 198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통일교육원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다가 어떤 땅을 찍었는데 이 땅의 주인은 고성일이었죠. 이에 고 씨는 정부에서 자신의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땅을 정부에 기부합니다. 당시 땅값은 무려 23억 원으로 광화문금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었죠. 물론 이와는 반대로 현재까지도 그에 대해 신사답지 못한 큰손이라고 불리는 등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자, 오늘은 아직도 증권가에서 전설의 큰손으로 회자되고 있는 광화문곰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